이번 시간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권리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투자자의 각종 권리와 독소 조항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투자 계약 실무 1편으로 투자 계약에 대한 이해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이런 청산 우선권 또는 전환권 이런 어떤 계약서의 어떤 용어들 말씀 좀 드리게 될 텐데요. 좀 탄생 배경, 취지를 좀 이해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기업 A라는 곳에 기업 가치를 40억, 50억 인정을 하고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기업이 2위 사업자나 또는 3위 사업자 또는 시장에서 낙오자로 밀려났을 때 이 기업이 이대로 놔두면 고사해서 폐업을 해야 되는 상황일 때 부득이 M&A 요청이 들어왔을 때 팔 수 있겠죠.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있었던 게 이제 카카오델이 나오면서 지역에서 조그만 대리운전 회사들이나 또는 대리운전 플랫폼 사업자들 다수가 있었었는데 이들이 사실 투자도 경색되고 이들을 M&A를 요청했을 때 내가 최초에 투자받았던 밸류보다도 낮은 밸류의 기업을 판매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나의 트랙 레코드가 망가지는 리스크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투자 계약서라는 것 자체는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계약이 사회 통념상 수용 가능한 또는 일반적으로 수용되어지고 있는 범위인 건지 아니면 이거는 너무 독소 조항에 가까워서 우리가 수용하면 되지 않을지 이런 느낌의 맥락을 오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동작 원리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면요. 우리가 앞에서 사례로 한번 봤었던 지분이석 케이스에서 A라는 기업이 있었었죠. 그래서 5천만 원을 창업을 해가지고 대표님이 지분 100%를 갖고 계시고 프리머니 밸류에이션 40억에 10억을 투자받아서 노스톡 옵션 조건에서 창업자 8, 투자자가 20%인 경우에 이 경우에 기업 가치 포스트 밸류에이션 50억인데 이 기업이 20억에 회사가 매각되는 경우, 50억에 매각되는 경우, 200억에 매각될 경우에 각각 얼마의 금액을 가져갈 수 있는지 청산 우선권이라는 조항이 있었던 계약서를 기반으로 했을 때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산 우선권은 말 그대로 청산할 때 내가 우선권을 갖는다. 누가? 투자자가 갖는다. 뭐에 대해서? 내가 투자한 원금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20억에 팔린다 하더라도 투자자 원금 10억을 먼저 회수해 가고 남은 10억을 가지고 창업자 8, 투자자 2 지분 비율로 회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최종 지분 비율은 창업자가 8억, 투자자가 12억을 가져가게 돼서 원래 창업자가 80% 지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청산 우선권으로 인해서 투자자가 12억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50억에 팔리게 된다고 하면 50억 중에 10억을 먼저 투자자가 회수하고 남은 40억을 가지고 지분 비율 8대2로 나눠서 창업자 32억, 투자자 18억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00억에 만약에 팔렸다라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00억에 팔렸을 경우에 투자 원금 10억을 회수하고 남은 190억 원을 가지고 창업자 8, 투자자 2의 비율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152억을 창업자가 가져가시게 되는 거고요. 투자자는 48억 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1000억이 됐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거의 차이가 없겠죠. 800억 대 200억인데 차이가 얼마 난다? 10억밖에 차이가 안 나게 되는 거죠. 1조면 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금액이 크면 클수록 지분 비율에 가깝게 수렴되는 거고요. 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원금이라도 회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창업자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깝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투자자 관점에서는 내가 넣은 원금, 왜냐하면 이 투자자의 어떤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승자 독식 시장이라고 좀 표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결국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땡땡 창업 투자회사 얼마를 이렇게 결성을 했을 때 이 돈 자체가 다 투자사의 재원이 아니라 n분의 거의 뭐 90%는 하프이기도 하고 외부의 돈입니다. 외부한테 우리가 이렇게 이 펀드를 잘 운영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수익을 달성하지 못하면 사실 실질적으로는 시장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우리 트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회사의 트랙 레코드가 망가지면 거기에 있었던 좋은 구성원들도 사실은 이제 한 번 더 트라이 해볼 수는 있겠지만 무너지면 내가 굳이 이 직장에서 계속 좋은 심사역으로 남기가 어렵기 때문에 울타리 자체가 뭔가 망가지면 이 사람들이 뛰쳐나가고 돈도 안 모이기 때문에 사실은 넥스트를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개인도 내가 투자 이력을 쭉 잘 가져다가 트랙이 무너지면 또는 트랙 레코드가 깨지면 그 사람을 믿고 사실 뭔가를 하기가 부담스러워지겠죠. 한 번은 그럴 수 있는데 어떤 시대적 흐름이나 어떤 뭐 지금처럼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익스큐즈 될 수 있겠지만 두 번, 세 번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그 회사나 그 대표 펀드 매니저의 어떤 트랙을 더 이상 믿기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는 자기의 어떤 이 생명과도 같은 이 트랙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쨌든 내가 원금 이상이라도 회수하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 이렇게 청산 우선권이라는 제도를 계약서에 넣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 시장에서 우리 창업자들이 거절하기는 어려운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조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거는 상환권인데요. 이게 상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좀 뇌에서 자유현상으로 일어나는 키워드는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친구한테 나 드디어 주택담보대출을 20년 만에 다 상환했다. 소주 한잔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뇌 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냐면 상환이라는 단어를 보면 자연스럽게 갚아야 될 돈이라고 자유연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증권의 종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서 언급됐던 것처럼 이거는 사실 잘못된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내용입니다. 이 상환권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업이 투자 받아서 성실 운영했을 때 상환의 의무는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상환이 액티브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배당 가능 이익 내에서 주총의 특별 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한데요. 어떤 경우에 이 상환권이 발동이 되는지를 배경을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우리 대표님한테 투자를 했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기업이 사업도 잘 되고 막 사옥도 짓고 비서도 쓰고 기사도 운전기사도 놀 정도로 진짜 회사가 잘 됐다라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대표님이 너무 회사 잘 되니까 후속 투자를 받을 일도 없고 은행에서도 돈 빌려주겠다고 해서 은행 운전자금 가지고도 잘 쓰시고 이미 이익도 많이 내시는데 배당도 안 하시고 M&A도 안 하시고 IPO도 안 하시면 투자자는 잘 됐어요 축하해요 하면서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내 이익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주식의 가치는 오르고 있는데 이걸 캐시아웃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할 수 없이 투자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 조항상에 있는 근거로 우리 회사의 배당 가능 이익을 범위 내에서 내가 계약했던 복리 10%든 20%든 이 계약 금액만큼을 돈을 내가 빼가고 싶다. 내 기업 가치는 이미 10배, 100배, 1000배가 올라가지고 내가 투자했던 이 1억을 100억으로 회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복리로 사실 20% 해서 5년 해봐야 더블 스코어도 안 되거든요. 울며 겨자 먹기로 내가 잘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캐시아웃 할 수 없는 이런 경우에 발동하는 조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많이 작동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런 경우들은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주식도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것도 구주 거래를 다른 투자사나 세컨더리 펀드에 하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한권을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래서 기업이 성실 경영했을 때 상한권이 들어올 일도 없고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적자여도 상한권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배당 가능 이익이 있을 때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적자여서 배당 가능 이익 자체가 없을 때는 상한권 자체가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환권은요, 우리가 보통은 투자하면서 우리가 RCPS, 상환전환 우선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상환권도 있고 우선권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우선권을 보통주로 전환할 때 보통 1대1 비율로 진행을 하는데, 이 1대1 비율을 바꿀 수도 있겠죠. 우리 회사가 내가 우리 지금 기업 가치를 50억으로 인정해 주는데, 우리 내년에 매출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이 50억이 너무 작아 라고 했을 때 우리 회사 가치를 이만큼 더 높게 100억으로 인정을 해주고, 혹시라도 내가 달성을 못하면 사후적으로 보정을 해서 우선주에서 보통주로 전환을 했을 때 1대1이 아니라 1대2로 리픽싱 조항을 액티브 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다 우선주를 받기 때문에 전환권이 있는 거고, 여기에서 다만 이런 리픽싱 조항이 있는지를 보시고, 창업자 입장에서 정말 자신 있는 경우 빼고는 내가 원하던 대로 사업이 되지 않는 경우가 90%이기 때문에 이 리픽싱 조항은 강제 조항은 아니고 달려 있다고 하면 내가 조금 조정을 해서 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조언 드리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모토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결혼이나 연애를 예를 들면 너무나 사랑하는 사이인데 서로 가정적으로 부모님들이나 결혼 조건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처음에 셋업하는 집이나 이런 것들이 소소하게 좀 달라요. 이게 다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죠. 사실 이게 투자를 한다 안 한다의 문제에서 이게 작용되는 건 아니고, 투자를 하고 싶고 나도 받고 싶은데 서로 약간 이견이 있을 때 뭔가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적극적으로 기업이 먼저 얘기할 필요는 없으시고, 다만 내가 밸류에 대한 어떤 챌린지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할 때는 내가 먼저 얘기해도 좋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계약서라는 것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풀 버전을 우리 기업들한테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인해주면 땡큐고 아니면 빼주면 많은 건데, 예를 들면 내가 중고거래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교통비라도 좀 내고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기꺼이 교통비를 내고 해줄 자신이 생각이 있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그냥 다 받고 말면 땡큐잖아요. 그것처럼 기본적으로 투자계약서의 풀 버전을 기업들한테 전달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거 무조건 사인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뺄 수 있는 건 빼고 조율하고, 내가 큰 거 하나를 얘기를 하면서 기브 앤 테이크 하면서 이게 안 빠지더라도 이거라도 뺄 수 있게끔, 원래 이걸 빼고 싶었더라도 이걸 얘기해서 이걸 빼는 이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제 투자자 보호 장치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겁니다. 당연한 거죠. 내가 투자했던 것보다 더 낮은 단가로 누군가 투자를 하게 되면 나한테 허락받아. 이런 것들은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창업자들끼리도 이런 것들을 합니다. 우리 상장할 때까지 서로 주식 파지 말자. 이런 것들도 하고요. 보통은 이런 것들은 이제 주주간 협약서로 해서 내가 3년 이내에 퇴사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파운더한테 주겠다. 이런 식으로 파운더들끼리도 계약서를, 주주간 계약서를 쓰시거든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조항이죠. 태걸롱하고 드래걸롱인데, 이 태걸롱은 우리가 옷을 사면 여기 옷에 네임택이 붙어 있죠. 내가 네임택을 산 건 아니지만 옷을 사면 당연히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동반 매도권이라고 해서요. 앞에서 사례 들었던 8대2의 기업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 8을 가진 대표님한테 이게 예를 들어 반도체 생산 공정을 효율화를 하는 어떤 솔루션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대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삼성전자인데 하이닉스는 안 썼으면 좋겠어 해서 우리가 이 기업을 100% 통으로 인수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51%만 경영권만 이렇게 인수해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80% 주식에 대해서만 51%를 판매하게 되면 이 투자자의 어떤 권리가 앞으로 더 보장받거나 이 주가가 오르기 쉽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미 이 기업에서는 의존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엔 영업이익을 많이 주던 솔루션인데 모 회사의 운영이 더 중요하니까 결제기일도 한 달로 했던 거를 90일로 바꾸고, 원래 영업이익률도 100% 주던 거를 이제 30%만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투자자 자체가 이 기업이 성장해서 좋은 일이 있었지만 대표님은 캐시아웃 해가지고 내 주식을 팔아서 인마이 포켓을 했는데 이 투자자는 탈출할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창업자가 주식을 누군가한테 팔 때 나도 옷에 사면 네임택이 따라가는 것처럼 같이 동반 매도해서 팔린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다 수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의 개념이 드래걸롱입니다.
매도 요도권인데요. 예를 들면 특정 이상의 오퍼가 왔을 때 팔기로 사전에 합의가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시장을 타겟하고 있는데 이 시장이 기업 가치 뭐 100억, 또 50억, 뭐 30억짜리 기업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1위 사업자는 아닌데 2위 사업자를 내가 투자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투자금이 들어오면은 이러한 엣지를 통해서 우리가 1위로 다시 우리가 등극하고자 한다. 이게 말이 타당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를 하면서도 불안한데 투자를 했고 이 기업에 우리는 엑시트 전략을 혹시라도 이 기업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이 기업을 A라는 1위 사업자한테 매각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안전장치로 걸고 들어가서 우리 대표님 이 기업이 200억이면 판매하실 수 있죠? 라고 어떤 M&A 딜에 대한 어떤 특정 오퍼 값이 정해놓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투자를 했는데 이 기업이 같이 성장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그냥 2위로 멈췄어요. 또는 3위로 됐어요. 근데 대표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대표님한테 우리 200억에 팔기로 했으니까 회사를 팔아라. 나는 80%를 갖고 있는 창업자한테 20% 지분권자가 이 회사 전체를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인 좀 독소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창업 스타트업 계약서에 많이 들어있지는 않는데 혹시라도 들어있으면 무조건 거절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매수권, 그래서 대표님이 창업 뭐 어떤 주식을 팔거나 또는 새로 투자를 받을 때 나한테 먼저 물어봐 라는 조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사를 선임하거나 또는 이런 다양한 동의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어떤 협의의 영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회사 어떤 중요한 이슈들을 진행할 때 그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 조항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